꼼찰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다 23억 티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유, 세상에. 좋겠다. 23억. 따라해보세요. 좋겠다. 23억. 시작. 좋겠다. 23억.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티셔츠를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집에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선물로. 그래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예. 티셔츠가 좀 커 보여요. 그래서 저기 누구야? 그 양반이 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실에서 항의 전화가 왔어요. 김용민이가 입으니까 23억이 아니라 230억으로 보인다고. 예,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6년 동안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앉은 자리에서 23억. 야, 그 능력 배우고 싶습니다. 예? 그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말이에요. 우리 뭐 23억 그냥 23,000원도 못 벌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아, 그래요. 참 너무 훌륭하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를 기념하면서 저희가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티셔츠, 누구 매기는 티셔츠의 맛집, 이런 누구 매기는 티셔츠의 명가, 바로 평화나무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빤스 티셔츠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빤스와 티셔츠의 만남. 빤스 티셔츠. 잘 팔았어요. 이번에 제가 190벌 팔았어요. 이거 23억. 근데 아직 아이고, 떨어졌구나. 60억 남았는, 60억이래. 60장 남았는데, 여러분 좀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2611-5040, 010-2611-5040으로 여러분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010-2611-5040입니다. 네. 티셔츠가 탄탄하게 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잘 나와요.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네. 김태현 기자가 입을 정도면 네. 이거 115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박스티를 입어본 게 거의 그 윤영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윤영기 이후죠. 그렇게까지. 이거 저기 김태현 기자는 웬만한 옷을 입어도 터질 것처럼 그러는데 되게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이게 아주 면이 좋아서 네, 면이 좋네요. 면도 좋아요. 엄미애 씨가 3X 라지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봤더니 이불 용도로 이불 용도로 이렇게 또 구매하려고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태현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아주경제 아주 잘 나가는 우리 김태형 기자님 나오셨고, 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창영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재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지금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떨리네요. 월요일부터 예. 당대표 최고위원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들 투표들을 마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도 토요일까지 투표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서재인 변호사님 아버지가 소병훈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호 5번 소병훈 후보는 그 인생에서 뚜렷한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언했을 때 고등학생 신분으로 최초로 반대 데모를 하였고 최초로 제적을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운동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이삭출판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사회과학 서적을 출판하셨고 아시는 거죠? 자, 말이 좋아서 사회 서적이지 불온 서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최초로 출판사 등록 취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최초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는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한 창작 동화를 출판하였는데요. 아마도 19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닌 분이나 그때 학부모님들은 사나 어린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나 어린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한마디 끼어들겠습니다. 사나 어린이 시리즈를 만들게 된 배경, 소병훈 사장님이 바로 이 서재인 변호사님 때문에. 맞습니다. 저에게 좀 더 세상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화책 출판을 결심을 하셨다고 우리 합니다. 딸에게 보여줄 동화책이 없는 거예요. 뭐 동화책이라고 나온 것이 맞아. 빨갱이 뭐 이런 그런 얘기나 있고 종류의 말이죠. 것들이 있었죠. 당시만 해도. 또리 장군 이런 거나 나오고. 글쎄 말이에요. 뭐 머리에 얼굴에 뿔 달리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동 문학계에서는 1990년대는 사나 어린이의 시대
있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최초의 자서전인 나의 삶 나의 길이라는 책과 되게 유명한 대중참여 경제론도 산하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러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말에 고 김근태 의원님을 돕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민주당에서 험지인 경기도 광주에 출마해서 2번 낙선 끝에 3번째 당선되었고 당에서도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뚝심 있게 성과를 내왔습니다. 아, 그래요. 순저 한나라당 텃밭이었는데 네. 경기도 광주는 거기를 막 밭을 읽어가지고 결국에는 민주당 지금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째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 소병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는 민주당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SNS에 쓰신 글을 저도 읽어보았는데요. 강한 민주당, 진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였다고 합니다. 딸로서 느끼는 아버지는 진짜 일을 잘하시고 능력 있고 성실하십니다.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뚝심과 소신이 있다는 점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훈 후보에게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이 마지막이어가지고 좀 아니 만약에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지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텐데 딸이 아버지를 홍보하는데 누가 흉을 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저 최초의 그 기록이 많은 최초의 이력이 많은 소병훈 후보의 최초의 자녀. 예, 그렇습니다. 소대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네, 소병훈 후보 많이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5번입니다. 5번. 예, 네. 기호 5번. 소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꼼찰청장. 예, 꼼찰청장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도 있었고 네. 빤스가 이제 곧제 재구속될 가능성이 네. 농후하고요. 또 그밖에 또 윤석열과 그 최성해가 만났다는 재판장에서 나왔던 얘기. 야, 이거 저희 할 말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진짜 할 말 많아요. 또 아주경제에서 그 아래아 한글 네. 표 창작 관련해서 계속해서 특종을 내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 세워주시고요. 자, 그 전에 바로 여러분 오늘 또 맛의 고수 맛고. 아까부터 냄새가. 맛고가 전에 뭘 냈었죠? 순대. 아, 그래, 순대. 김용민이가 김용민닷컴에서 많이 구매할 것 같은데 이게 저기 정말 많이 구매합니다만은 제가 진짜 애용하는 게 바로 맛고의 그 맛고 순대. 그저 고추 순대 이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맛고에서 만두가 나왔어요. 촉촉 쫄깃한 맛 고기 만두. 너무 자, 맛있게 지금부터 한번 생겼어요. 드셔보시죠. 이게 만두피가 그냥 밀가루로 만든 게 아닌 아니에요. 것 같은데요. 네. 쫀득한 감자 감자 전분으로 그렇지, 감자 전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떡에 만두소가 맞아, 들어가 맞아, 있는 맞아. 느낌인데 자, 떡과 만두를 함께 먹는 듯한 느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두소 육즙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즙이 풍부합니다. 네, 육즙이 나오다 못해서 입안에서 홍수가 났어요. 예. 자, 돼지고기와 배추, 두부, 양파, 버섯, 부추 등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만두 많이 합니다. 예전에 20대 때 속초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방송국 극동방송. 예. 네. 근데 이제 혼자 처음 살게 됐는데 처음 살게 된 건 아니구나. 창원에서 좀 살았으니까. 거기서 한 번은 마트에서 네. 100개가 들어있는 만두를 사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다 먹었습니다. 미친놈이었지 한마디로 그때. 네. 너무 맛있네요. 네. 네. 진짜 쫀득쫀득하고 그때 먹을 것 맛있어요.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만두 많이 합니다. 만두 많이 해요. 만두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료를 못 속입니다. 아무리 무슨 저기 뭐 후추를 치고 조미료를 쳐도 그 재료가 형편없으면은 단박에 표가 납니다. 자, 이따 먹어보겠습니다만은 어때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재료가 좋습니다. 너무 이게 맛있어요. 만두피가 이게 되게 쫄깃쫄깃한 게 네. 원래 감자 전분으로 만들면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정말 간편합니다. 굳이 찜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자하면은 감자가 아니라 만두하면은 또 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물을 넣고 그 찜통 넣고 거기다 만두 얼린 거 올려놓고 찌는 건데 굳이 찜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냉동 보관하다가 하나씩 꺼내서 렌지에 한 3분만 돌려주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전자레인지만.
만두 크기가 작아서 한 입에 쏙 먹기 딱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딱 한 입. 한 200개 있으면 200개도 먹을 수 있겠네. 왕만두였거든. 왕만두 100개를 먹은 거야 내가 옛날에. 예. 아 그래서 저기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네가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제가 한 3분한테 들었습니다. 예. 맛있으면 그냥 먹어요. 예. 자, 180g 단위 만두 6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요게 출출할 때 간식으로 혼술 안주로 간단히 먹기도 매우 좋습니다. 자, 이거 반찬 투정 많이 하는 신혜식한테 하나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까부지 말라고. 입 좀 닥치라고. 뭘 자랑스러운 진짜 행동을 입을 했다고. 안 여실 것 같은데.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이제 신혜식도 입을 닫히게 돼 있어요. 세상에. 예. 너무 맛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요. 지금 제가 주문하려고 봤더니 가격이 너무 저렴해. 얼마예요? 지금 세 팩에는 7,900원이고요. 7,800원. 7,800원. 네. 5팩에는 7,800원 더하기 4,600원. 그래서 제가 5팩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려고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예. 진짜 이거는 주문 안 하면 후회다. 자, 바로 구매. 요거 3팩에 7,800원. 요거 5팩 12,400원. 12,400원. 아, 이건 뭐 진짜 여러분들한테 너무 봉사한다 우리가. 예. 너무 맛있네요. 자, 현재 인터넷 다섯 최저가는 한 팩에 2,900원씩인데 김용민닷컴에서 3팩을 구매하시면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10% 이상 저렴한 가격, 5팩을 구매하실 때에는 15%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맛있고 편하고 저렴한 맛의 고수 맛고 고기 만두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만두 마니아인 김용민이가 한번 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난 못 속여. 대한민국에서 딴 사람은 다 속여도 만두에 관한 저를 속이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주문하는 중이에요. 실시간. 만두 속이 너무 좋다. 예. 재료를 좋은 걸 썼네요. 이게 간장 안 찍어 먹어야 더 맛있어. 오 감칠맛이 있어요. 이거야. 오 이게 진짜 그때 100개 먹었던 만두 그 맛이야. 응? 와 이거 왕만두로 내도 좋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왕만두. 더 커도 되는데 전자레인지 돌리기에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육즙이 네. 육즙이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밀가루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감자 전분이 차라리 나은 분들 이거 한번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건 아유, 쫄깃쫄깃하고. 떡도 맛있고 예. 소도 맛있는. 안에 만두 소. 어. 재료를 좋은 걸 썼어요. 정말 좋은 걸 썼어요. 어, 이게 재료가 안 좋으면 이거는 만두 소는 이게 재료가 안 좋으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버섯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제가 지금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혼자 먹을 수 없다. 집에 있는 식구랑 같이 먹어야겠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진짜. 저 현장 간장을 진짜 처음에 하나 맛있어. 찍었는데 간장을 다시는 안 찍고 있습니다. 간장 안 이 찍는 게 정도대로. 좋았어요.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밥 반찬으로 먹어도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 쫄깃쫄깃해. 완전. 세상에.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약간 참기름 이런 거 뿌리는 느낌이에요. 되게 고소하고 딱 넘어가는 것도 잘 넘어가고. 아니 만두피를 감자를 이렇게 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거는 글쎄 말이야. 이거 그 감자 전분으로 만들 생각은 누가 했나 모르겠네. 예. 만두 투명해요. 투명해. 투명해. 제가 빨리 저 신혜식한테 보내주세요. 짝지게. 아유 정말 너무. 아니 아침엔 커피 한 잔. 뭐 그런데 아침에 커피 한 잔 줬다고 화를 내. 노래 가사에도 있는데. 응? 아니 뭐 그 정도 잘 먹더만. 잘 먹던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투덜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잘 먹으면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됐다고 말하는 건 또 뭐야? 나 참나. 사회주의가 좋다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그렇죠.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리고 애초에 그분이 집회 같은 데 나갔다가 이게 확진이 된 건데 지금 잘못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호텔식 서비스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걔는 거기서 이제 하여튼 조금만 트집이라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어떻게든 한번 문재인 정권에게 흠집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이제 본인만 취해지는 거야. 아 이거 참. 그건 뭐 정광훈 덕분에 갑자기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우리 빤스 목사님이 지금 교계에서는 어둠의 문사모다. 그냥 그 문사모는 내가 지어낸 말이고 진짜 빤스가 진보다. 진보다. 이 알고 고수의 보니- 암약한 진보다. 알고 보니 훌륭하게 엑스맨이었다. 나와요, 실제로. 진짜 약간 우리나라 방역은 정광훈 씨가 증명을 했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 총장이 증명하고 그분들이 좀 하는 행동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보여서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온 국민한테 알려주고 있는. 의료 쪽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의료계도 개혁 대상이라는 거를 최대집 의료 회장이 증명했어요. 저는 놀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네. 아, 그래도 의사라면은 어떤 최소한 일정한 양식이라는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 그분들도 한번 살짝 조금 이렇게 이 한쪽에 몰리니까 끝이 없더만요 거기도. 아, 너무 맛있다. 네. 아, 내가 주문했습니다. 곧 같이 먹읍시다. 그래. 좀 혼자 먹기 너무 미안하네요. 너무 맛있다. 근데 맛있네요. 게다가 이게 양이 솔직히 야식하기에 정말 적당한 정말 양이야. 적당해요.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딱 이 이게 정도는. 한 봉에 아까 보니까 300 얼마 칼로리던데 칼로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340칼로리. 340칼로리야. 이게 밥 완전 한 공기 아닌가요? 밥 네? 한 공기? 괜찮지 않아요? 너무 배고픈데 딱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네. 먹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잠시 이렇게 뭐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출출하다 네. 할 때. 씹고 싶을 때. 340칼로리. 이거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것도 나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런 거 안 봐요. 칼로리고 나발이고 그런 거 안 보고 돼지고기 얼마나 들어가? 고기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예. 중요하죠. 돼지 30.21%가 들어갔어요. 오, 많이 들어갔네. 많이 들어갔어요. 3분의 1이 돼지고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진짜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여러분. 맛의 고수, 쫄깃쫄깃한 맛, 고기만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먼저 대박 한번 납시다. 가격이 근데 너무 착해요. 네. 다섯 백에 네. 500에 12,400원. 야, 너무 착하지 않나요? 가격이? 번거롭지 않아. 그냥 네. 여기 렌즈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저 700와트. 렌즈 700와트. 그 3분만 돌리면은 찜통에서 갓 나온 육즙 풍부한 돼지고기 30%. 뭐라고요? 340칼로리. 그 만두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기다립니다. 고기 만두예요, 고기 만두. 돼지고기 30%, 특가. 30% 넘으면은 만두 피 빼고는 다 속은 다 돼지고기라는 얘기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그렇지. 이 PD도 심지어 밀가루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속이 부대끼지가 않아. 밀가루 못 먹는 분도 있잖아요. 뭐 네. 한약 먹는다. 이거 드세요. 너무 맛있네. 만두계의 소병훈. 만두계의 소병훈.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자, 그래요. 오늘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갈 텐데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오늘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무슨 얘기 해야 되나요? 뭐부터 할까요? 자, 일단 왜냐하면 제목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목에서 벌써 이제 시청자 수가 2천, 3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뭐 어떤 얘기부터 그럼 할까요? 일단 오늘 준비해온 얘기 주제들을 한번 쭉 한번 아까 말씀하셨긴 네. 했지만 8.15 집회 관련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동재 첫 재판이 있고 정경심 교수 표창장 관련해서 아주경제에서 뜨신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웃기는 이동재. 네. 받아 적으세요. 웃기는 이동재. 그리고 더 웃기는 윤석열. 그리고 배꼽 잡기에 더 웃기는 빤스 목사. 최성애. 최성애. 중간에 또 살짝 바뀌면 또 네, 네. 세상에. 그렇게 어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기는 이동재, 더 웃기는 윤석열, 포기했다 최성애 뭐 이렇게. 그 포기했다 죄송합니다. 그걸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우선 김태형 기자님부터 그 어떤 우선 이동재 재판. 이동재 재판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동재 전 기자의 재판이 어제 있었죠. 네. 이 재판에서 그
변호인 측이 이동재 기자가 그 당시에 취재를 했던 건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했던 것도 아니었고 공익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공익 목적이 무슨 공익 목적이야? 아니 이거는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지 그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이미 홈페이지에 그 얼마나 오랫동안 떠 있었습니까?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채널A가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한 건데도 거기 유시민 이사장네 집에 유시민 이사장을 이제 뭐 비리를 캐겠다라는 그런 워딩이 다 나오잖아요. 네, 어제 몇몇 댓글들 보니까 손바닥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역시.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주진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동부지검에 있던 검사였어요. 그렇죠, 검사였죠. 그 유재수 그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잡아 넣은 사람이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유시민 이사장을 지목했던 그 편지와 그리고 가족이 구속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의 편지를 봤는데도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공익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검사가 마음 먹으면 죄가 되고 마음을 안 먹으면 죄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재판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진우 검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왜 죄가 되나? 나도 평소 때 많이 한 건데. 안 하지 않았을까? 안 걸렸으니까. 뭐 안 걸리니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게 아니라면은 이걸 공익 목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익 목적이 협박이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네. 네. 이제 공익 목적 협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설령 성립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고 또는 처벌의 어떤 정도를 낮추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썼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언론인들이 이 보도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면서 면책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떤 그런 처벌 면책의 사유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이제 꼼찰청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뤄오고 있듯이 이 사건은 증거가 굉장히 명백한 그렇죠. 사건이죠. 이제 이동재 기자의 경우에는 이제 공익 목적이었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취재로 인해서 이철 대표 쪽에서 뭐 그러니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외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포심? 그러니까 겁을 먹지 않았다. 겁을 먹지 않았다. 네. 두려울 외자에다가 네. 공포할 공포. 대포.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편지 5번을 일단 보냈잖아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지금 12년으로 들어가 있지만 20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수사를 더 하면 뭐 재산도 다 뺏길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키면서 녹음 파일까지 들려줬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여기에 그러니까 겁을 먹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가 맞죠. 겁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저 같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감옥에 있지. 가족은 밖에 그러니까요. 있는데 지금 이 협조를 안 하면은 네가 앞으로 1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있을 수도 있고 니네 가족 다 줄줄이 다 감옥이야. 그러면은 내 생각에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우리 딸은 어떻게 하지? 어머니는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게 되면 잠을 못 잤고요, 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없는 얘기라도 뭔가를 해야 되나라고 그렇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없는 얘기를 하게끔 계속 유도를 했고 그 유도를 한 차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정도? 포기하겠다라고. 사실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해서 제보가 돼서 이렇게 일이 되는 것보다 나서 나한테 이런 얘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걱정과 얼마나 많은 고민과 수많은 나를 지새웠겠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없는 말이라도 좋다. 얘기만 해다오. 어제 재판부가 한번 되물어봤어요. 여기 주진우 변호사가 공익 목적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공익 목적이요? 되물어보세요. 이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이런. 네, 근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편지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조금 더 보태보자면 가족 친지 다수가 조사를 받게 된다. 가족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를 비롯한 채널A 법조팀은 검찰을 단연간 취재해서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 허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유시민 대표는 돈도 벌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산다.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것은 집안도 다 망가뜨린다. 혼자 떠안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대리인 지모 씨가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그 검사랑 전화를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녹취록을 또 보여줘요. 들려준 건지 보여준 건지는 뭐 그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그 내용에는 제보하라고 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2019년 그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런 얘기, 그 2020년 초반까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반부패 부장이 진짜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잡아내릴 수 있고. 그때 한동훈이 반부패 부장이었잖아요. 예, 그때 반부패 부장이었죠. 그렇죠. 보세요. 그 당시에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직 대통령 2사람을 감옥에 넣고 전직 대법원장을 감옥에 넣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 사람이었는데 하다못해 지금 현재 사기 혐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범죄자라면은 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겁이 안 난다? 겁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위협에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글쎄 이거는 그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사 진행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죠. 이철 대표 측에게. 근데 얘기해준 대로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몇 월 달 언제쯤에 누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또 언제쯤 누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넌 언제쯤 갈 거야?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 같다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거라서 법조 출입 기자들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예상해요? 그거 어떻게 예상해? 날짜까지 어떻게 예상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 저는 조금 이 사건이 지금 여기서 끝낼 게 아닌데 이 재판이 너무 속도감 있게 혼자서 앞서 나가지 말고 사실 이게 검언 유착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프레임까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한동훈의 개입 정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밝힐 부분을 밝혀야지 이 재판도 탄력이 더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과의 개입만 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혼자서 앞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 네. 재판 전략을 그렇게 짰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익적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다. 네. 그리고 어제 너무 충격적인 그 장면이 모든 기자들이 변호인의 반론을 정확하게 다 실어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네, 정말 하나같이 공익 목적의 취지였다가 쫙 이렇게 차르륵 기사 제목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동업자 의식. 알고 봤더니 깡패는 깡패였다. 같은 지금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과연 이동재뿐이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재뿐만 아니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였어라는 우리도 했어. 우리도. 네. 실제로는 뭐 조선일보 기자가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동재가 그 검언 유착이면 우리도 다 검언 유착이다. 맞아요. 지들 다 검언 유착한 거예요. 아직까지 언론은 조금도 그동안의 이제 행태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클러스터를 짜서 막아줘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지 못하면 이 사건은 더 커진다. 더 다른 것, 그러니까 지금 장유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이 터질까봐 무서워서라도 여기서 막자, 이쯤에서 막자라는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저한테 사실 어떤 사람들한테 연락이 들어와요. 같은 언론사, 같은 언론인들끼리 너무 그렇게 까지 말라고. 이게 나는 그 말을 사실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누구를 깡패로 보나? 나 지금까지 저도 되게 뭐 열심히 취재했고 별 희한한 것까지 다 취재해봤지만 지금까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니 마누라도 내가 잡아 넣을 거야. 그러니까 불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 기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할 수 있는 짓이 일단 아니에요. 그 사실관계는 다 인정했습니까? 그러니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면은 부인했어요? 예. 뭐야 그러면은?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러면 겁니다. 동아일보 채널A에서 나왔던 진상조사 결과도 부인하고 있습니까? 다 부인한 겁니다. 이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뭐 우리발 전략이 과연 가능한 행동인가? 그게 또 도움이 될까? 근데 이 와중에 후배 백승우 기자도 이제 그날 재판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선을 그어요. 이동재 혼자 한 거고 나는 관련 없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네가 왜 관련 없어? 다 녹음한 건 넌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제 대리인 지모 씨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전화 받아갖고 뭐 그 회사에서 말씀한 그 취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어요.
백 기자가. 예. 백 기자 같은 경우는 이동재 기자가 이제 대리인 지 씨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와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리인 지 씨가 이제 이철 대표가 대리인 지 씨를 통해서 이제 이거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지금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핸드폰 뭐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3분 만에 다시 이철 대표 측에게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2개가 나오고요. 그렇게 전화를 한 날 백 기자에게 이제 얘기를 그 내용들을 공유를 해주는 것들이 꼭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백 기자와 이동재 기자가 같이 이제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죠. 그 되게 언론사의 생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팀에서 같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취재가 필요할 때 손이 부족할 때 후배를 시켜서 너 이거 취재해와. 그러면 다 같이 그 취합을 하고 나중에 같은 바이라인을 달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백승호 기자가 나는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동재 기자가 무능력하거나 그런 거고 받았다고 하고 지금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파렴치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백 기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잘못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어떻게 우리 변호인들 보시기에는 변호사님들 보시기에는 지금 이동재 쪽의 전략 괜찮은 전략입니까 아니면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전략이다라고 보십니까? 터무니없는 전략입니다. 터무니없는 전략이고 네. 이 주진우 변호사는 어차피 이동재 변호인이 아니에요. 한동훈 변호인이죠. 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처음부터 일관적이고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그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다라는 시각이고 이동재 기자의 역할이 있고 다른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대해서만 딱 얘기를 하고 잘못했다 시인하고 인정해야죠. 이거는 드러난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뻔한 거를 놓고 지금 괜히 그 궤변을 항상 제발 그 엄벌에 처할 때 나오는 그 판결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증거가 명확한데도 궤변을 늘어놓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엄벌에 처한다. 그런 문구가 자주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딱 이 상황이에요. 이게 죄질이 나쁜데 반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으로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해서 주진우가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나는 변호사 비용을 지금 이동재가 내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 한동훈 쪽에서 대신 내주고 야 좀만 고생해 좀만 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합리적으로. 합리적 의심. 강요 미수 기껏해야 기껏해 몇 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있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이든지 간에 이 소개로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주는 거야라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있고. 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한 배를 탔는데 말이야 한 배 탄다는 얘기를 잘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한동훈이. 야 그 네가 조금 고생을 해주고 그렇게 한 변호사로 해서 가야 이게 일이 잘 풀리지. 너 따로 나 따로. 얘기하면 둘 다 망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슬렸던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이 그 커뮤니티 이런데 시나리오를 막 써놓은 거예요.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동훈이 여기서 끝나겠냐? 정권 곧 뒤집혀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한동훈이. 뭐 한동훈을 비롯해서 뭐 그쪽 검찰 쪽에서는 야 조금 있으면 정권 뒤집혀. 걱정하지 마. 그럼 너 나와.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이동재 너 지금 저기 뭐야 실업자 됐다고 너무 그러는데 내가 누구니? 한동훈 편집국장 아니니? 편집국장이라는 별명 있잖아요. 네, 한동훈 편집국장. 정말 놀랬던 게 한동훈 검사장하고 제가 이제 3차장 시절인데 친한 적이 있었어요. 또 나름대로. 그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러 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언제쯤 오라고 돼 있는데 가니까 내가 3번째야. 줄줄줄줄 지금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각각 다른 목적으로서 다른 얘기를 물어보고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방 앞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니? 이러니까 오늘은 적은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었어요. 그나마 저는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줘가지고 20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다들 5분에서 10분 탁탁탁탁탁. 야 놀라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우리가 방송 뭐 김용민 TV 이 꼼수청정만 잘 보셨어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헛소리를 법정에서 하고 있다. 아니 법원을 무슨 코미디 극으로 아는지 그 법원에서 더 빙다리 핫바지라고 하나요? 맞아요. 전문 용어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기도 되게 어렵다고 좀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그러니까 이 주진우 변호사 말에 따르면 그간 나왔던 언론 보도를 따라서 취재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무슨 공익 목적이야? 그러면 갖고 있던 자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뭐 이철 전 이제 대표한테 가서 얘기한다던가 유시민 이사장한테 가서 혹시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 이철 대표한테 가족들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불어요. 요걸 해서 공익 목적이 인정이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채널A에서 진상 조사를 한 다음에 이동재 기자를 해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고는 가장 중징계잖아요. 공익 목적의 취재였다면 왜 해고를 했을까요? 채널A,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서 몇 번 다뤘지만 채널A 진상 보고서만 봐도 이 사건의 실체를 정말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려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라는 그런 진술도 번복을 하는데 채널A 진상조사에서 처음에 진술을 할 때는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술이 번복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형이 좀 더 무겁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래요. 참 이거 너무 웃음이 나네요. 네. 진짜. 아니.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동재 기자하고 좀 연관이 있으신 분들, 이동재 부모님하고 좀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으신 분들, 올 방송 좀 링크해서 좀 전달해 주세요. 지금 아들이 또 이동재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말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해임하고 이동재를 구원할 수 있는 변호인으로 새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사단 기회 없어요. 끝났어요 이대로. 정강원 씨한테 했던 얘기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이동재 기자한테.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저기 이동재 기자 가족 여러분 좋은 변호사 좀 쓰세요. 이게 너무 좋겠어요. 좋은 변호사 좀 쓰세요. 진짜 히트였어. 이 장면은 법정에서 정말. 오늘도 사실 제가 뭐 어떤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말씀 안 드렸는데 서울 서부지검에서 또 문자가 왔어요. 빤스 일당이 저 고발한 거 또 그 불기소 무혐의로 끝났다고. 근데 너무 많이 고소해가지고 너무 많이 고발해서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런데 경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예전부터 이제 정강훈 그 목사를 제일 지적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 행각에 대해서는 네.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셨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선견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그렇게 집중 취재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 말은 저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아, 왜요? 그렇게 열심히 쟁점화하고 이 인간 주목하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듣질 않아가지고 빤스가 이렇게 큰 거야. 아니야, 이게 커진 거 아니야. 근데 어제 참 하여튼 저희가 정말 이제 보람이 있었던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네. 빤스의 초호화 주택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펜티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67평짜리 성북구의 랜드마크. 네. 어디야 거기가? 저기 월곡 IC 쪽 나가면 되는데 이게 코어 모식인데 네. 하여튼 거기에 67평짜리 16억 상당의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부인 명의로 갖고 있는 걸 저희가 등기부등본 다 떼어가면서 확인을 했어요. H사의 코 몰라 나는 그 이름 못 외워 너무 길어. 근데 사실은 이제 빤스 목사가 뭐 주변에다가 나는 집 없다 재산이 생기면 다 뭐 어려운 사람 나눠줬다 이랬는데 이렇게 펜트하우스가 있는 줄 몰랐지.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자기였던. 그러면 맞는 얘기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취재를 정말 하신 게 국가가 정부가 이제 정강훈 목사 네. 또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이제 검토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렇기 위해서는
재산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랑제일교회에 공탁된 토지 보상금 82억 원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고 신천지의 경우에도 이만희 총회장의 어떤 그 계좌나 별장 부동산. 네, 별장 부동산에 가압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취재한 16억 원 상당의 이 아파트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정강훈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뭐 어떤 장로한테 자기가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또 대출받은 흔적이 또 있어요. 아니 무슨 대출받으면서 그 자기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부인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장로가 줬다면 또 증여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여간 이게 만약에 명의 신탁. 그러니까 이제 실은 자기 거면서 부인한테 이름만 이렇게 딱 딴 거 이런 거면 뭐 얄짤없지. 그거 규명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하여튼 뭐 빤스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6억 대는 자기 집이 있다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 목사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지 땅의 그 재물을 쌓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상을 깨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근데 이 정광훈 목사 관련해 가지고 그 언론 보도가 좀 이렇게 너무 좀 시니컬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재산이라서 압류를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사랑제일교회를 그 철거하는 거 대가로 이제 공탁금이 걸려 있잖아요. 80억. 그 80억은 교회 재산이지 정광훈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못 한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총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인의 일부라도 반대를 하면은 압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건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어요. 빤스가 줄기차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헌금, 재산 다 내 거다. 이미 정관에 그렇게 돼 있다. 다 사인했다. 뭐 그러면 게임 끝났네요. 그 정관이 다 이 헌금하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빤스 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정관을 만들어준 사람이 황교안이었다고 빤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할 말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제일교회가 여러 가지 뭐 행사나 활동 같은 거 하잖아요. 활동인 행사 같은 걸 할 때 교회 장로라든지 교회 운영진들이 분명히 개입했어요. 개입하고 참여를 했잖아요. 회의록도 다 나왔잖아 거기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역시도 같은 보면 이건 총유의 합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인들의 어떤 의사의 합치로 한 행동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압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면은 이게 교인들의 총유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그 교회 신도라든지 저희 장로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범행에 가담을 했다면은 행동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유든 합유든 아니면 뭐 단독 소유든 압류 재산이 되는 게 맞거든요. 오늘 실제로 그리고 신천지도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이만희 총회장 말고 그 신천지 교회 대상으로도 같이 함께 구상권을 같이 걸면 되겠네. 같이 걸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언론이 그렇게 흘리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언론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니컬하게 봐주고 싶은 언론이 그런 입장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막고 있지만 소용없어 이렇게 아주 빈정되는 듯한 그런 건데 너무 웃긴 게 빤스가 자기는 한기총 대표회장직도 그만뒀다. 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도 그만뒀다. 또 그렇게 드립을 칩디다. 야, 요 인간이가 지금 어디 저기 기술이 들어갔어 지금. 그러니까 자기 이 사람은 보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가 되면 자꾸 이런 식으로 무슨 그 뭐 옷 하나씩 벗어 던지듯이 뭐 이렇게 왜 날 더워지면은 옷 한 개씩 벗어 던지듯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하나씩 둘씩 벗어 던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꾸라지처럼. 법리적인 주장들은 뭐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오늘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959명, 1000명에 육박했어요. 그리고 1인당 치료비를 460만 원으로 계산하면 단순 계산만으로 수십억 원이 넘는 액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8.15 집회 전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또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639명으로 이렇게 확인됐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강훈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랑제일교회를 어떤 책임의 주체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렇죠. 법인개혁의 주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에서는 민사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거나 또 형사 고발을 해서 이제 하나둘씩 어떤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을 한 확진자 2명에게 1억 1,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청구를 했고 익산시에서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확진자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 검사비와 방역비 청구를 검토 중이고 형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가격리 위반으로 4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아까 그 기사에서 이거는 사랑제일교회의 총유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뭐 교회 장로나 집사나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인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정강훈 목사의 그런 행동에 그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공범으로 그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만약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은 연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인 재산, 그 교회 재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도 또 물어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그러니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역 조치에 대해서 뭐 우리는 역학조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동선을 파악해서 더 이상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우리 K-방역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에서는 8.15 집회 참가할 때 휴대폰을 맞아요. 꺼라.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그러면 부분이에요. 이 휴대전화를 꺼라라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 그거 꺼라라고 했던 그렇죠. 그 문자를 예를 들면 재전송했다든지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전부 다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지는 그렇죠. 거예요. 카드 사용도 하지 말라. 이거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얘기를 행위거든요. 같이 공유를 했다든지 버티랬던 사람들은 명백하게 함께 불법행위를 가담한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재산은 물론이고요. 그 사람들도 개인 재산. 연대에서 개인 재산을 물어내야 될 겁니다. 그 비율은 그 내부 관계니까 알아서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재산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그 사람 재산 다 뺏기게 된다는 점, 저는 이 점을 좀 꼭 분명히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쓴 사람이 그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인데 내가 그 친구 잘 알아요. 잘 아는 친구인데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는 참 정말로 그 친구한테 실망스러워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 빤스가 그 지시한 사람 중에 없을까요? 지시한 사람 중에 그 최고의 어떤 지도자, 리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관계를 밝힐 필요는 있지만 지금 정강훈 목사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곧 밝혀지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역 당국이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그리고 교회 방문자가 지금까지 5,912명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1,902명이 검사를 받아서 지금 32% 정도만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집회에서 집단 감염이 교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신속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인가요? 그 손해배상액에 곱하기 3배를 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 법안을 정청래 만들겠다고. 의원이 정청래 의원인가요? 예. 근데 그 법안을 냈다가 욕 먹었죠. 너무 작다. 너무 작다. 3배라니 10배는 해야지. 이렇게. 빤스 뼈 아플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 좀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확인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저는 매우 의심합니다. 자, 오늘 저 11시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고 JTBC 방송에 제가 이제 나옵니다. 네. 출연료 얼마 들어올지 몰라요. 57,000원이 들어오진 않겠지. 네. 한 1시간 반 동안 인터뷰했거든. 네. 비중 있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독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 이규현 본부장이 굉장히 주목한 발언이 뭐냐면 제가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만두면 방치하면은 KIS가 될 수 있다. IS. 한국형 이슬람 무장단체. 실제로 PD 수첩 보니까 아랍 민병대처럼 총 들고 나오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심리는 그래요 진짜. 어떤 거냐면은 이 상태가
빤스가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 있는 사회주의, 예? 공산당, 북한한테 나라 팔아먹을 놈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난 들을 때마다 웃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한 번 듣고 의심하고 두 번 듣고 진짠가 세 번 듣고 사실이다. 네 번째는 신앙 고백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봐봐. 이 상황에서 무슨 짓이든 못하겠어? 정권을 무너뜨린다면은. 난 그래서 이 방역 방해 이거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이거는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나. 애초부터 빤스는 계속 정권 전복을 노렸어요. 맞아요. 뭐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쳐들어가서 되나? 방법을 바꾼 것일 수 있다니까. 지난주에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는 안 했어요. 네. 제가 또 일방적으로 떠들어서 던지셔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야, 역시.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쭉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내란죄라고 하는 거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게 내란죄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8.15 집회 전에 검사를 미루라고 하거나 핸드폰 끄라고 하고 카드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허위 명단을 제출하고 또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검사 못 받게 하고 또 도망 다니고 이런 일련의 사정을 통해서 정말 지금 신천지와는 또 차원이 다른 지금 국면에 지금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가의 방역은 물론이고 국가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법원에서 2주 휴전 권고가 내려졌고 국회도 지금 전면 폐쇄되고 일정이 중단되는 상황이고 네네. 헌법에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면 내란죄 성립한다고 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여기 조금 있다 우리 얘기가 해야 될 거라 보였는데. 그러면 붙이시기 전에 제가 오늘은 먼저 살짝 그래요. 먼저 뜨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이 오늘 좀 약속이 있으셔. 네, 그래가지고 한가 더 붙이시기 전에 제가 살짝 먼저 자리를 뜨고 청와대 가서 면접 본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그래요. 네, 제가 그래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또 흔쾌히 또 양해를 해주셔서 여러분께도 혹시 만두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 배달이 되진 않습니다. 네, 만두 시켜놓고 바로 갑니다. 저도 방금 시켰어요. 그래요? 주문했어요. 막 이렇게 열심히 눌렀던 이유가 그거예요. 나 이 김용민닷컴에서 여러 개 삽니다. 여러분 이거 존나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끼면